토제 지정 전 대비해서 지정 이후에 강남구는 마이너스 98.6%가 감소되었다. 토제가 확대 지정한 이후에 풍선 효과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심리를 더욱더 냉각시킬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쪽 일대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한 이후 오히려 대출 규제가 본격 조기화 시행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시장 곳곳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급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쪽뿐만 아니라 거기와 인접되어 있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까지도 지금 거래가 완전히 급감된 상황이고 거래 가뭄 현상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집값 상승은커녕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둔화되고 있는 실정에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규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냉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며 하락 전환되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전망 기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의 현황, 지금 시장 전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제 확대 지정 이후에 시장의 현황은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 수억의 호가가 낮아진 상황이죠. 자, 토제가 확대 지정된 이후 단 한순간에 잠실 같은 지역 일대는 최대 3억 원까지 호가가 낮아졌습니다. 뭐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강남 지역 일대는 대부분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호가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장주인 레면 원밸리 아파트 반포의 원밸리는 최대 6억까지 호가가 낮아진 실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품이 잔뜩 껴져 있다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고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낀 매물은 아예 매도 자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 매물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매물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매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반등하다 보니 지금 아니면 매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토제가 해제된 이후에 엄청나게 거래가 이 매물이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토제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이 매물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회수되기 시작했죠. 만약에 시장의 전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매물들은 언제든지 다시 출회될 수 있는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젠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 매물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잠재된 매물 회수된 이 매도인들의 매물은 언제든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매물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잠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토제가 확대 지정한 이후에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고점 매수하신 분이고요. 이 B라는 사람은 매매를 포기한 대상자라고 한번 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나라면 어떤 상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대입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B라는 사람이 현금 15억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잠실 지역 일대, L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L스가
20에서 25억 정도 되었었는데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게 한순간에 쭉 올라가더니 2024년 하반기에 약 2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는 희망가가 얼마입니까? 각각 25억 정도가 희망가였는데 27억 그것도 27억 너무 높기도 하고 가격이 높기도 하고 또 대출 받아야 되는 최대 대출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7억짜리가 그래 작년 하반기 12월 올해 1월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앞으로 하락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기에 다시 25억 정도까지 조정이 되면 요 정도에 내가 매수하겠다. 그래서 이 B는 대기 수요자였습니다. 그리고 A도 대기 수요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달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면서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30억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 호가는 3억 원 이상 높아져서 최대 33억짜리의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실수요층들인데 실수요자는 본인의 자본금 플러스 대출금을 받아서 실거주의 목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집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너무 높아진 이 금액에 매매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희망 가격은 25억이었지만 지금 아니면 매매를 아예 할 수 없고 잠실이라는 지역에 절대 전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무리하게 33억에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B라는 분은 도저히 이 33억 내가 최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10억이기 때문에 도저히 매매할 수가 없어 매매를 포기한 수요가 B라는 수요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B와 동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 A라는 분들이 이런 높은 호가에 매매를 해서 최고점 매매를 경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추후에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 제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집값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단 한순간에 폭락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식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완만하게 천천히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대세 하락장 2차 하락에 집값이 떨어질 텐데 예상 정고점 대비 30% 하락한다. 근데 그 잠실 L스의 예상 정고점은 29억이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따라서 L스의 1차 바닥은 20억. 그리고 5,000세대가 넘어가는 이런 대단지 매머드급 아파트에서는 하락기 때는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요 1차 바닥에서 밀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1차 바닥 20억까지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최고점에 매매한 요 A라는 수요는 만약에 집값이 상승되긴커녕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실분이 33억에 매수해서 20억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손실 예정분이 약 13억 정도가 되고요. 이자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4.5%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약 675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또 3년 정도를 만약에 보유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총 이자액은 약 2억대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마찬가지. 작년에 나왔던 보유세는 2023년에 집값이 반영된 보유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았던 공시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2024년에 집값이 반영된 2025년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1억 정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약
보유세는 6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3년치 보유세는 약 1,950만 원, 2천만 원 수준까지 납부를 해야만 할 겁니다. 또 여기에 취득세와 복비, 처음에 계약하자마자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발생되죠. 이게 1억 4,300만 원 정도가 토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출액, 3년치의 지출액은 약 4억 500 정도가 될 거고요. 따라서 지출액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 15억까지 있는 겁니다. 그죠? 15억까지.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잘못 기재한 겁니다. 33억에 매수했기 때문에 대출액은 더 높아지겠죠. 18억 정도가 될 겁니다. 18억. 그래서 부채 18억에 손실 예정분 13억, 지출 4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약 심리적 부채 압박 비용이 35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다. 이건 아무도 못 버팁니다. 소득이 많건 이거는 버틸 이유가 없죠. 집값이 상승될 기대감 때문에 내가 33억을 무리하게 최고점에 매매를 했는데 상승하기는커녕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면 이걸 가지고 갈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의 이견 충돌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드시 매도하라고 하죠. 자, 우리가 경험이 없는 무주택, 우리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했다라고 가정하고 처음 했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주가가 50% 폭락하면 여러분들 안 팔겠습니까? 이게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택 매수한 적이 없는 무주택 수요가 상승 기대감에 샀는데 하락하면 하락장을 처음 경험한 무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엄청 나온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 반대로 대기 수요자 B라는 수요는 희망가가 25억이에요. 이게 어느새 3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3억이라는 호가가 높아지면서 33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매를 포기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한 이후에 33억짜리가 한순간에 3억이 호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30억으로 호가가 낮아졌고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하루아침 사이에 3억이 올라가고 하루아침 사이에 3억이 떨어지네? 완전히 거품이죠. 내가 만약에 이거 샀다가 3억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보다 확대 지정한 이후에는 심리의 변화가 더욱더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이 33억짜리가 30억까지 내려오고 더 금매 물건들은 20억대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25억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2026년 상반기에 또 일시적으로 반등한다라고 했습니다. 1차 하락인 25년 하반기에 1차 하락이 오고 26년 상반기에 일시적 데드캣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이런 분들이 잡는 겁니다. 요 대기 수요층들이 잡기 때문에 잠시 올라가되 1차 저항인 90% 정거점의 90% 수준까지 도달하면 거래가 급감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었죠. 그리고 또다시 매물이 적재되고 또 매물 소화가 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2차 하락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기 수요층들은 지금 접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집값이 원하는 금액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또는 매매는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기다리는 수요층들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다 반영되고 있다. 자, 1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주간 매매가격 증감률 추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자,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은 0.15%포인트 상승이 되면 엄청나게 주간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구나, 상승하고 있구나, 큰 폭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0.1% 미만인 경우에는 집값이 크게 위축되면서 상승폭이 완전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월 10일 그리고 17일 요 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시점입니다. 2월 12일부터 토제 지정이 해제됐고 17일 기준에서부터 이제 시장에 집값 상승분이 막 반영이 됐던 시기였고 3월 17일까지 반영이 막 됐죠. 용산과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 일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하락 전환된 지역들, 동대문, 중랑구, 또 강북구, 도봉구, 노원, 은평 이런 지역 일대는 하락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다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3월 24일 강남 성과 용산 지역까지 토제가 확대 지정한 이후 일주일 뒤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마포구와 양천구, 또 영등포, 동작구, 또 서초구, 강남, 송파, 강동 지역 일대가 상승폭이 토제가 해제된 이후부터 크게 상승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실 지역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서초구는 0.69에서 0.28, 강남구에는 0.83에서 0.36, 그리고 강동구는 0.28에서 0.14, 송파구는 0.79에서 마이너스 0.03. 자, 그렇다면 3월 이제 일주일이 지난 3월 30일 기준에서 아직 지금 지표가 발표가 안 됐는데 3월 24일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속속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또 관악구 이런 지역 일대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들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통계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집계를 수집해 본 결과물입니다. 3월 10일에서부터 3월 15일 일주일간 토제가 해제된 시점이죠. 그래서 확대 지정 발표 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확대 지정한 이후 일주일간의 거래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입니다. 자, 토제가 다시 확대 지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해제된 시기 강남 지역 일대의 거래 건수는 약 70건이나 되었습니다. 70건 일주일 동안. 자, 그리고 토제가 본격적으로 3월 24일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월 24일부터 3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거래 건수가 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제 지정 전 대비해서 지정 이후에 강남구는 마이너스 98.6%가 감소되었다. 특히 음마아파트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거래가 없다. 아예 거래가 없다. 그리고 70건이나 거래된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30억대 그리고 최대 50억까지도 거래가 되었고요. 45억 대부분 다 30억대의 거래가 나온 상황이죠.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서초구는 어떠냐? 서초구. 자, 서초구는 확대 지정 전 거래 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반대로 확대 지정 이후에 거래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마이너스 100% 감소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서초구는 거의 서초구도 30억대 정도의 거래가 찍혔던 상황인데 거래 건수가 아예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부 다 좋은 상급지 아파트 기준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송파구를 한번 보게 되면 송파구도 어떻습니까?
확대 지정 전 거래 건수가 22건이었습니다. 근데 확대 지정 이후 거래 건수가 0건, 마이너스 100% 감소가 나왔다. 이 또한 마찬가지 대부분 20억대의 이런 거래가 나온 상황이고, 그죠? 거래 건수가 지금은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용산구도 확대 지정 전 24건의 거래가 나왔는데 확대 지정 이후에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마이너스 100% 감소가 나왔고, 최대치 신동아에서 40억 나왔고요. 그죠? 38억대, 30억대, 40억, 한남더일은 뭐 10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부분 고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왔던 반면에 단 한 건도 거래가 나오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강남 3구, 용산까지는 아예 한 건의 거래도 형성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근 지역들, 이제 앞으로 풍선 효과로 집값이 갭매우기가 시작되면서 본격 상승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정말 거의 100이면 100이었습니다. 모든 뉴스 매스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젠 풍선 효과가 본격 시행되고 갭매우기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예 정반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오히려 하락 전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로 벌어진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갭매우기는 상승 주기에 적합한 흐름이고, 지금은 갭매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갭 띄우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을 하락 전의 큰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토지가 지정 전과 지정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투자 수요가 급감되는데 그 투자 수요가 서쪽으로 봤던 수요가 동작구로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일급지가 아닌 이상 반포를 봤던 투자 수요가, 그래 반포는 내가 못 들어간다면 그 인근 지역인 서초동과 방배동까지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근데 옆에 있는 상도동, 흑석동 이런 지역 일대까지 볼 수가 있냐?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일급지가 아니라 완전히 하급지이기 때문에 상급지를 봤던 수요가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실수요도 마찬가지. 내 집을 매도하면 뭐예요?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하급지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상급지 이동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토제가 해제된 이후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매물들은 전부 다 투자 수요,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이 아니라 실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투자 수요층들은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들은 2년 전 전세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매물들을 거래하면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2년 전 전세 가격이 폭락했고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 회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매물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했고, 다만 토지가 강남 3구와 용산으로 지정됐고 그 인접지역 일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수요가 마포건, 강동이건 이런 지역들로 수요가 유입된다라고 대부분 전망들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렇게 될 수 없다. 전세 낀 매물은 매매가 불가하다. 전세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세 낀 투자자의 매물을 취득하는 것도 내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면 토제 해제됐을 때 이 지정전을 보게 되면 지금 강동구가 약 92건 정도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대 지정한 이후에 몇 건이 나왔냐면 15건이 나왔는데, 지정전 대비 지정 이후에 약 마이너스 83.7%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근데 이 15건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10억 이하의 매물들이 대부분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 근데 이 시기에는 뭐였습니까? 토제가 해제된 시점에서는 대부분 뭐 레면, 고독,
힐스테이트, 고레일, 뭐 강일 리버파크, 그라시움, 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둔천 프로지오,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부분 다 10억대 레미안 솔베뉴, 핵심지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유입된 반면에 지금은 뭡니까? 거래가 15건 정도는 거래되었지만 대부분 10억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됐다. 그래서 대규모 이런 아파트는 거품이 너무 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아파트의 수요가 조금 더 유입된 것 뿐이지, 가격이 크고 또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마포구를 한번 보게 되면 마포구도 지정 전 거래 건수가 9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이후에 거래 건수가 4건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4건도 뭡니까? 마포구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레미안 웰스트림 빼고는 다 낮은 아파트의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정 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비중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파트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동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도 지정 전에는 92건, 똑같이 92건씩이었습니다. 근데 지정 이후에 3건, 마이너스 96.7%가 감소된 수치다. 한신 한강 아파트가 조금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대부분 금액들이 좀 낮은 수치이죠. 자, 성동구도 마찬가지, 뭐 많게는 트리마제 54억짜리도 있었고요. 대부분 뭐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의 비중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동구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정 전 동작구 지역 일대도 92건, 근데 지정 이후에 거래 건수가 10건이 돼서 마이너스 89.1%가 감소된 수치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한강 현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뭐 10억 이하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대부분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의 비중이 지정 전 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토지가 확대 지정한 이후에 풍선 효과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최고가라고 하는,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의 비중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하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 매매 가액이 낮은 저평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수요가 조금 더 유입된 것 뿐이지, 토제 지정 전과 지정 이후에 그 비율을 봤을 때 이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수요 심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금 거품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출 규제가 오히려 나중에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대출 규제도 오히려 본격 조기화 시행된 상황으로 심리가 대폭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건부 전세대출,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을 아예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있고요. 다주택자에 따른 주담대 규제 정책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풍선효과와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실수요가 매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되려면 실수요 유입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유입 시장으로 전환이 돼야만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실수요 입장에선 본인의 자본금 플러스 대출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대출 한도, 그리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금액대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투자 수요는 본인의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이라는 큰 액수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처럼
매달 지출하는 이자 납부가 없죠.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액수의 금액도 덜컥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야지만 계속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실수 장세에서는 이런 집값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투자수가 차단됐기 때문에 실수요장으로 넘어왔고, 근데 이 실수요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품 인식이 커져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절대 매매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수요의 장세로 넘어와서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시중은행 및 지금 보험사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은행, 모든 지금 시중 5대 은행들은 전부 다 규제가 도입된 상황이죠.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따른 주담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주택 주담대 중지, 서울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1주택은 강남 3구와 용산 주담대는 가능한데 1주택자는, 다주택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처분 조건. 또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금 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뭐 6개월 이내에 처분 및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2년으로 다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건 이제 전세 껴져 있는 매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 집 살려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 전세 껴져 있는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민은행은 다주택 주담대 중지, 수도권 1주택 주담대 중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 농협도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입니다. 모든 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전부 다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다주택 주담대 중지, 1주택 주담대 처분 조건 발생되고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 우리은행도 마찬가지 1주택 다주택, 특히 강남 3구 용산의 주담대 중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 모든 은행들이 이젠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이제 조건부, 처분 조건에 조건부가 붙고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다든지, 그리고 전세 낀 매물은 아예 전세 대출을 불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 대출 중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예정하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2금융권, 지금 말들이 나오는 건 2금융권의 DSR을 축소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은 DSR 지금 40%, 2금융은 DSR 50%이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수요가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금융의 DSR 50%도 1금융처럼 40%로 한도를 축소시킨다,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이고요. 또 고소득, 전문직, 신용대출도 한도를 축소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금융당국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강남집은 고소득, 신용이 좋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죠. 대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의 신용대출을 아예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도가 축소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또 DSR에 대한 기간도 축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또 여기에 정책대출, 정부의 정책대출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에 따른 담보대출, 우대금리 0.1%포인트 줬는데 이걸 폐지하도록 지금 시행되고 있고, 수도권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이 금리도 0.2%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출의 금리까지 오히려 높아지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제가 예상 전망한 내용 강의 영상이 3월 3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이 시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됐던 그 시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 그 인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해질 거다. 올해 본격적 대출 규제가 심화될 거고 대출 한도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되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금리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의 이 대출 높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거다. 특히 조건부 전세대출이 다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후 전세대출이 실행되는 거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집주인이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이나 여러 부채가 있을 경우에 그 채권을 말소 또는 감액하는 조건에서 전세대출이 실행되거나 그리고 주택을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임대인들도 본인 전세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인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따른 주담대 중지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가 지금 적용 실행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한정돼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2025년은 시행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2%대까지 금리가 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상상을 하셨다면 그건 오판이다. 제가 강조드렸죠. 대출 한도는 이젠 대폭 총량 규제로 축소되고 오히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여러 대출 규제가 본격 조기화 시행됨으로써 수요 심리가 더욱더 냉각된 상황으로 전개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중은행 고금리가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볼 거고. 자, 그리고 총량 규제가 실행되는데 원래 이 총량 규제는 대출 잔액 기준에서 삼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고 한 2, 3개월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자서한 것들이 이제 대출이 실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출을 신청한 날짜와 그리고 대출이 실행된 날짜는 이 시일이 굉장히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근데 대부분 총량 규제는 대출이 실행된 그 잔액 기준에서 총량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 분기마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분기마다. 그런데 이걸 올해 들어서 제가 총량 규제가 본격화된다라고 했고 이게 분기가 아니라 월별마다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제가 확대 지정한 이후에 엄청나게 엄격해졌습니다. 이게 일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일별로. 그래서 분기가 아니라 월별이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금융당국에서 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총량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잔액 기준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 그 기준에서 삼기 때문에 이 대출 관리의 총량을 즉각 관리할 수 있게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마다 일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서울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지역구마다 마포구의 국민은행의 모든 하루에 대출이 신청된 그 금액 기준에서 증가율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침이 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지역별마다 대출이 얼마나 증가됐고 감소됐는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출이 확대돼야 유동성이 증가되는데 오히려 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유동성이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에 접어든 시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추이를 보게 되면 24년 12월 4조 9천억, 25년 1월 5조 5천억, 2월달 7조 4천억, 엄청나게 증가된 수치였죠. 그런데 3월 20일 기준에서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가계대출,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보게 돼도 640조, 636조, 635조, 지금 3월 20일 기준 635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보게 되더라도요. 자, 2006년부터 시작된 이 대출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와 이 저축성 수신평균금리, 그러니까 예금, 적금금리죠. 그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얘가 올라가면 얘도 비슷한 양상으로 기준금리에 맞춰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는데 대출 평균금리만 엄청나게 폭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대폭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평균금리는 계속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준금리가 오히려 3차례를 인하했습니다. 75bp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대출 가상금리는 1%포인트가 인상된 수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대출 부담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대출금리를 보게 돼도 이렇게 진행이 되죠. 2021년도 마찬가지 가계대출은 오히려 기업대출보다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자, 가중평균금리는 예를 들면 4.23%다. 그러면 그 밑에서 금리를 좀 저렴하게 받은 수요도 있고 또 높게 받은 수요도 있지만 대부분이 4.23%에 가깝게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중평균금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2014년 8월 그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약 3차례나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인하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10월부터 아마 인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3.5%였다가 기준금리를 3차례나 인하를 해서 0.75%포인트가 낮아졌는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4.23%까지 올라갔습니다. 11월 달 대비 낮아지긴 했지만 그 낮아지는 폭이 거의 없었다. 3차례나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4.22%, 변동금리도 4.25%입니다. 전월 대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변동금리에서 약간 지금 코픽스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낮아졌는데 그게 2월 달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12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 변동금리는 2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다. 주택담보대출 여러분들이 받는 거의 대부분의 많이 받는 금리가 4.23%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집단대출도 마찬가지 8월달 얼마였습니까? 3.45% 지금은 4.35%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매와 집단대출에 대한 금리는 정말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대 금리 아예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그리고 지역별마다 이렇게 대출 신청 총량 관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더 심리 위축을 확대시킬 수 있다. 토지 확대 지정을 하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지역별마다 대출 신청의 총량 관리를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 시행령 73조의 2를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한 1.3배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청약 경쟁률이 5대1, 또 국민 평형 같은 경우는 10대1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근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지역 일대는 10대1이 뭡니까? 한 100대1을 초과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 말고서는 지금 경쟁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합되고 있다. 혹여나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증감, 또는 주택 보급률에 대한 증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총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오히려 대출 증감률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삽입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증감률도 아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령 개정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농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더해지면 완전히 그냥 심리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실상. 예전처럼 수요 심리가 막 극대화되고 집값 상승분이 커지고 거래량이 연평균 1만 건 이상 나오는 그런 대세 상승장에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갭매우기가 들어가죠. 오히려 신축을 더 선호하고 또 거기에 따라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상승 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 주기 속 반등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예전보다 평균보다 한 반 토막 이상 감소되고 매물은 계속 2배 이상 적체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심리를 더욱더 냉각시킬 수 있다. 또 매매와 전세대출 DSR이 본격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 매매 같은 경우에 스텔스 DSR 3단계가 앞두고 있죠. 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겁니다. 또 여기에 전세대출의 DSR 문제도 계속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시키는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죠. 이미 이건 5월 달에 시행하기로 시행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구매력이 저하된 상황인데 아예 상실돼 버리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올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계획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매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지금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매도를 계획하려고 하는 수요층들도 있고, 또는 매수자 입장에선 이거 지금 6월 되면은 종부세 부담 내가 그냥 다 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높은 공시가격으로 아마 부담이 커서 구매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죠. 또한 대출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상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권들은 BIS 비율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젤 3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BIS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거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이익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또는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만 한다. 또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 가중치, 이거 상향 검토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검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대출 부담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클 거다. 또 분양가 격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유입돼서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일 때는 분양 가격이 거의 시세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25년 1월 달부터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약 1000호 이상 되면 미분양이 엄청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1300호를 넘어선 실정이고요. 그게 지금 2023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에 미분양 추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거의 한 15,000호 정도 이상 지금 계속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은 한 3,000호 이상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로 수요 심리가 또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급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202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에 따라 전세 가격 하락, 또 전세 대출에 따라서 그 영향이 더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매매에 대한 가격도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영향들이 계속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미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 미국 증시 폭락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하락하게 될 거다, 이 영상을 제작한 바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모든 종목들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폭락하는 시장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폭락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코스피 지수도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2500선을 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하락 중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2500선을 깨게 될 거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600선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2500선을 깨고 2400선까지 내려오게 됐고, 아마 제가 봤을 때 2400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5만대까지 내려갈 겁니다. 5만대까지 지금 6만 2천 선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5만대까지 내려갈 거다. 원달러 대비 환율을 보게 돼도 지금 1470원대입니다. 75원 1500원까지 제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2022년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025년도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환율이 높아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권들의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는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거다. 따라서 1,500원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실현 때문에 그렇죠.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나올 텐데 이미 철강, 또 알루미늄, 자동차 모든 것에 이제 25% 추가 관세하기로 이제 발표가 나왔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산업 제품에 이제 관세하는 방안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주식은 항상 증시는 선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심리가 크게 저하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4월 2일 날 이제 본격적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럼 모든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3분기죠. 3분기는 이제 본격적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기 때부터는 이제 시장에 큰 충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그러면 그 시기 때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시장에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도래가 된다면 이게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사이로 계속 여러 가지의 이런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가 위축뿐만 아니라 아예 냉각되는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하루 사이에 수억의 호가가 낮아져서 거품 인식이 커졌고 그러면서 수요 급감 현상이 나타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은 토제 확대 지정 이후에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한 건밖에 없었죠. 또 인접되어 있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뭐 동작구, 마포구, 이런 강동구 이런 지역 일대도 지금 오히려 수요가 완전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아까 자료들을 봤습니다. 또 매물들을 어쩔 수 없이 매도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한 매도인들의 매물들 이런 매물들은 언제든지 다시 출회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회수된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조건부 전세대출 다주택에 대한 주담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아예 차단된 상황이다. 그리고 실수요밖에 유입되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회귀된 겁니다. 예전으로. 여러분들이 24년 11월, 12월, 25년 1월 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 이제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거래가 아예 급감됐고 시장이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던 시기, 그 시기로 다시 회귀되는데 수요 심리가 훨씬 더 저하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4%대 이상 받았던 수요층들 그분들이 지금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버티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연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잔금 대출 실행이 아니라 대출 신청 날짜 기준에서 분기가 아니라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그것도 지역별마다 금융당국이 매일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유동성이 오히려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여러 규제 정책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도 있다. 토제 확대 지정 및 조정 대상적 지정 이거 지정되면 그냥 시장 끝나는 겁니다. 매매 전세 대출 스트레스 DSR 또는 전세 대출 DSR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 한도 축소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아예 못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다만 지방은 다르게 본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죠. 지방은 오히려 완화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구매력이 더욱더 상실될 수 있다. 종부세 부담, 대출 부담, 공시가격 상승, 분양가 상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 미분양 증가, 그리고 공급 물량 증가, 입주 물량이 올해 많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자 2017년, 18년 등록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 25년부터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료가 돼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또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돼서 지금 증시가 먼저 폭락했고 그 이후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줄 수 있는 3분기 그 3분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부동산 시장이 받게 될 거다. 따라서 토제 확대 지정 이후에 심리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